현명하신 여러분, 혹시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돈을 맡겨두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9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왔던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난 1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시니어 고객분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말하는데요. 이곳들에서 받아오던 특별한 세금 혜택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1976년에 시작된 이 제도가 무려 49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가입하시면 혜택이 좋다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의 핵심이었던 비과세가 이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겠어요?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말 좋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떼가요.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를 합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실제로 받는 건 84만 6천 원이었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달랐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3천만 원까지, 출자금 2천만 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됐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100만 원 이자에서 14,000원만 세금으로 나가고 9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보다 무려 1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조합원이 되는 게 아주 쉬웠다는 점입니다. 농협에 몇만 원만 출자하면 준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민이나 어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능했죠.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퇴직금이나 목돈을 상호금융기관에 맡겨두셨을 거예요. 은행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도 거의 안 내니까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정부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농민, 어민,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조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비과세 예탁금의 80% 이상이 준조합원들이 맡긴 돈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일반 직장인이나 고소득자들이었어요. 본래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대기업 직장인이 출자금 몇만 원만 내고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어서 5천만 원을 예치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시기였던 겁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골의 농민들보다 도시의 고소득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걷는 조세 지출 규모가 1조 3천억 원 정도나 되는데 정작 그 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농어민은 그대로 두고 일반인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소득 기준입니다. 먼저 농어민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상황이 달라져요. 2026년부터는 상호금융 이자 소득에 대해 5% 세율이 붙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9%로 올라가고요. 지금까지 1.4%만 내던 세금이 최대 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은행의 15.4%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사실상 비과세 혜택은 대폭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맡기고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90만 원의 이자가 나오겠죠. 기존에는 12,600원만 세금으로 냈는데 2027년부터는 8만 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무려 68,400원이나 더 내는 겁니다. 만약 5천만 원을 맡겨두고 계신다면 더욱 큰 차이가 납니다. 연 3% 기준으로 150만 원 이자에서 기존에는 2만 1,000원만 세금으로 냈는데 앞으로는 13만 5천 원을 내야 해요. 연간 11만 4천 원을 더 내는 거죠.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상호금융을 이용하셨던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을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맡겨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의 실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둘째,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도 적어서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그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30%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이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조세 혜택들을 계속 정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연소득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으시나요? 만약 넘는다면 내년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 보셔야 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으로 연 2천만 원, 퇴직연금으로 2,500만 원, 임대소득으로 8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총 5,300만 원이 되니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2028년까지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서 맡겨뒀다면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해요. 예탁금은 3천만 원, 출자금은 2천만 원까지가 한도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다양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65세 퇴직자 김 씨가 새마을금고에 2천만 원을 맡겨두고 연 3.2% 이자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이자는 64만 원이에요. 김 씨의 연소득이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쳐서 6천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8,960원만 세금으로 냈는데 2027년부터는 57,600원을 내야 해요. 1년에 48,640원을 더 내는 거죠. 10년이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더 내는 셈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70세 할머니 이 씨가 농협에 3천만 원을 예치하고 연 3% 이자를 받고 있어요. 연간 이자는 90만 원입니다. 이 씨의 연소득이 연금 포함해서 5,500만 원이라면 역시 과세 대상이에요. 기존에는 12,600원만 냈는데 2027년부터는 8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연간 68,4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시는 더 큰 금액입니다. 68세 박 씨가 신협에 5천만 원을 맡겨두고 연 2.8%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3천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84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11,760원만 세금으로 냈는데 2027년부터는 75,600원을 내야 해요. 연간 63,840원을 더 내는 거죠. 반대로 농촌에 사시는 최 씨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농어민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상호금융에 맡겨둬도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본인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상호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기관에 나눠서 맡겨뒀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시다면 그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는 세후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금리도 높고 세금도 적어서 유리했지만 이제는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정기예금이 연 3.2%이고 시중은행이 3%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가 훨씬 유리했지만 2027년부터는 거의 비슷해질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세금 9%를 빼면 실제 수익률은 2.912%가 되고 시중은행에서 15.4%를 빼면 2.538%가 됩니다.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유리하지만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따라서 금리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뺀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호금융기관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시중은행의 다른 상품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아직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노인층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 마련저축 같은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과 조합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2027년부터 세율이 9%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분들은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후 소득 구조를 미리 계획해 보세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은 연금이 주된 소득원일 텐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만약 넘는다면 예치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70대 후반 이상 분들은 대부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호금융기관들도 이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를 더 높여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부 기관들은 자산관리 서비스나 연금 상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단순한 예적금 기관에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신하려는 거죠. 이런 변화 시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급하게 돈을 옮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둘째, 높은 금리에만 혹해서 안전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셋째, 복잡한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요즘 은행에서 전화로 권유하는 상품들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조세 지출을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당장의 변화에만 대응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샵샵 전문가들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상호금융기관만 이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또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합니다. 예적금만 고집하지 말고 채권, 펀드, 연금 상품 등도 함께 고려해 보는 거예요.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성을 우선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나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2026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인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현재 받고 있는 이자율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했을 때 여전히 유리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넷째, 다른 대안 상품들과 비교해 봤는가, 은행 정기예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조건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가, 급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재정 결정을 할 때는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젊은 감각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권할 수 있는데 시니어분들에게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세요.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어려우시다면 접근하기 쉬운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복잡한 금융상품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노후 재정 계획도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도 함께 점검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오늘은 49년간 지속되어 온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변화는 분명 큰 충격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상호금융기관에 얼마를 예치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후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